최근 북유럽 설원 한복판에서의 에피소드 하나가 요즘 유럽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자랑이던 차륜형 자주포 아처. 한국의 K9과도 여러 차례 수주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기종이고 심지어는 K9을 밀어내고 승리하기도 했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처가 다름 아닌 자국 스웨덴에서 운용 중에 눈밭에 바퀴가 빠져서 옴짝달싹 못한 채 멈춰 서버리는 통에 병사들이 삽을 들고 바퀴를 파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국산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보통은 자국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함일 텐데 아처가 뜻밖에도 이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스웨덴은 물론 아처를 도입한 국가들한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생각보다 큰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 일간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기사 제목을 아예 아처만으로는 부족하다. 육군은 궤도형 자주포를 사고 싶어 한다라고 박았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자국산 무기인 아처를 운용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북부는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얼어붙은 땅 위에 진창과 얼음이 섞인 지옥 같은 지형이 펼쳐집니다. 포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8쌍 바퀴 달린 트럭포는 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게 현재 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육군 참모총장 쪽에서 궤도형 자주포를 새로 40문 안팎 도입하자는 요구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고 이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스웨덴이 이 고민을 시작하자마자 스웨덴과 북유럽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이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한국의 K9입니다. 그렇잖아도 최근 스웨덴은 한국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K9 유저 클럽 행사의 참관자 자격으로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스웨덴의 출연은 아처를 지니고 있는 국가에서 경쟁 자주포 기종에 대한 염탐을 온 것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웨덴은 자존심을 접고 K9을 도입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유럽에서 K9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몇 년 전 자국 설원에서 각국 자주포를 들여다놓고 혹한 테스트를 벌였죠. 그 결과 보고서에서 깊은 눈에서도 기동성이 유지되고 기술적 고장률이 낮았다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종이 바로 K9이었습니다. 이 테스트 이후 노르웨이는 독일제 자주포 대신 한국산 K9을 선택했고 2017년 23문을 시작으로 2022년에 추가 물량을 2025년에는 23문을 한 번에 더 계약하면서 결국 50문이 넘는 규모로 전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르웨이가 설원 시험 때 쌓은 데이터를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면서 북유럽 전체로 파장이 번졌습니다. 같은 혹한 환경을 가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연달아 K9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모두 한국산 K9을 북극권 방위의 표준 화포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이 아처만으로는 북부 방어가 불안하다며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공식화했으니 자연스럽게 K9이 첫손에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언론과 군 관계자 발언을 정리해보면 아처는 도로망이 잘 깔린 지역에서 치고 빠지는 기동타격용 포병으로 궤도형 자주포는 북부 설원처럼 도로가 끊기는 지역에서 버티는 화력 기둥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그림이 보입니다. 스웨덴 주변 북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이미 K9을 운영 중이라는 점 역시 큰 이유였습니다. 바로 옆 노르웨이가 K9 비다르를, 핀란드는 K9 모우카리, 에스토니아는 K9 코우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고 폴란드 역시 K9 차체를 기반으로 한 크라프와 직도입형 K9 PL을 수백 문 단위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같은 기종을 고르면 포탄 재고, 부품, 정비 인력, 심지어 합동훈련까지 모두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유럽 방위 협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매력이 생깁니다. 결국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주변 동맹국들이 설원에서 써보고 검증까지 마친 궤도형 자주포가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독일제 신형포를 새로 들여와서 추위 테스트를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있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군 안팎에서는 아처는 남부에서 계속 쓰되 북부 전선용 궤도형 자주포는 K9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K9은 자국제 무기가 있는 나라에서마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방산 강국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유럽에서마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가장 핫한 또 다른 포병 사업은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오래된 M109A5 자주포와 견인포들을 한 번에 갈아엎는 대규모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214문의 자주포를 새로 도입하고 이 중 128문은 궤도형, 86문은 차륜형으로 구성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6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도 익숙한 장면이 다시 펼쳐집니다.
궤도형 자주포 부문에서 독일의 판처하우비츠 2000과 한국의 K9이 맞붙었는데 스페인 방산 전문 매체와 국내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판세는 K9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방산 기업 인드라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서 K9 128문을 포함한 포병 패키지 도입을 전제로 사업 구도를 짜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유럽 남서부에서도 K9이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K9이 팔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스페인은 나토 남부전선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포병 체계가 무엇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나토 전체 포병 운영 표준이 사실상 같이 정리됩니다. 북쪽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남서쪽에 스페인까지 K9 체계로 줄줄이 묶이게 되면 유럽에서 155mm 궤도형 자주포 쪽은 K9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가 이뤄지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유럽 밖에서까지 K9의 명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K9의 이름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2022년 한국과 약 1조 7천억에서 2조 원 규모의 K9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뿐 아니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 휘차까지 한 번에 도입하고 현재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는 풀 패키지 방식입니다. 이 계약이 서류에만 적힌 숫자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는 2025년 카이로에서 열린 이덱스 2025 방산 전시회 개막 첫날 자국 국기가 그려진 K9A1 EGY 여선 문과 K10 한 대를 사막에서 실제 기동 실사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설원이 아니라 모래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또 K9 패키지가 맡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무기가 설원부터 사막까지 못 굴리는 데가 없는 겁니다. 한국방산업계 자료를 보면 2001년 이후 2024년까지 K9 자주포 수출 누적 거래액이 이미 1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최근 베트남 수출 계약까지 더하면 14조 원 이상이 됩니다. 자주포 한 종류가 이렇게까지 팔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수치인데 이 중 상당수가 유럽에서 나왔고 앞으로 체결될 계약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K9이 이 정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면에서 K9은 나토 155mm 표준을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탄약실 용적, 약실 길이, 포신 길이 모두 나토 합동탄도 각서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나토 표준 155mm 포탄과 장약을 그대로 갖다 써도 탄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새 포탄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기존 탄창에 쌓여있는 재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 적응력입니다. 노르웨이 설원에서 이미 검증된 것처럼 K9은 눈밭 늪지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기동하는 궤도형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사막 기후에 맞게 냉각 방진 시스템을 손본 이집트형 K9A1처럼 수요국 환경에 맞춘 개량형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유연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차륜형 포와 궤도형 포 사이에서 고민하는 요즘 유럽 포병 트렌드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로망이 잘 깔린 지역에서는 아처 같은 트럭포가 빠른 전개와 후퇴에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로가 끊기고 눈과 얼음, 진창이 섞이는 북부전선에서는 결국 궤도형 자주포가 버텨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육군이 공식적으로 아처는 계속 쓰되 설원 전용 궤도형 자주포를 별도로 갖추겠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흐름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셈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K9을 북극권 주력 자주포로 삼았고 에스토니아는 예산과 병력 규모에 맞춰 중대급 전력을 맞추는 중입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크라프 K9PL2 라인을 동시에 돌리며 동부전선을 포화 사거리 40km 이상으로 덮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핵심 국가 스웨덴과 남서유럽의 스페인까지 노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K9이 차지한 시장은 한 번 수출하고 끝나는 한 건짜리 계약이 아니라 유럽 전체 포병 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레벨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설원에서 굴리는 혹한형 표준, 남서유럽에서는 나토 남부전선을 담당하는 포병 주력,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사막과 해안을 동시에 커버하는 복합 전력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던 시장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K9은 원래 한국군의 노후 K55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자주포였는데 지금은 유럽, 중동,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포병 시장의 기본값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포 자체만 파는 게 아니라
탄약 운반차 사격지 휘차 정비 훈련 패키지까지 묶어서 수출하며 한 나라의 포병 체계 전체를 통째로 재설계해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스웨덴 설원에서 바퀴 빠진 트럭포를 바라보던 북유럽 장병들의 탄식은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포병은 전황을 가르는 가장 투박한 무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한에도, 폭염에도, 진창에도, 사막에도 버티는 포. 유럽의 설원과 중동의 사막을 동시에 점령해가는 K9의 행보는 한국이 만들어낸 그 믿을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세계 포병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